양반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사법 리스크다.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법도 고치고.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이 경기도에 보궐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피해서 인천 가서 당선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다시 당권에 나오고, 당권을 주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공천을 해서 소위 사천이다 뭐 이래. 그리고 당을 장악하고서는 뭐 부지기의 수재 탄핵이다, 특검이다, 입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법을 했다. 심지어는 예산을, 국회에서는 예산을 깎을 수는 있어도 증액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엉뚱하게 아주 자르는 거를 대통령실, 감사원실 뭐 이런데 검찰 특활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고서 뭐 선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암살 시도도 있었고, 또 방탄복에다 방탄유리에다가 뭐 방탄입법에다 온갖 비난을 다 받았는데도 여건이 됐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쨌거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대통령이 됐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 대통령이 잘해야지 나라가 잘 될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죠. 안보 어렵죠. 트럼프 들어서서 통상위기 오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과 그 싸움뿐인 데서 국민 통합이 절실하죠. 이러한 위기에서 대통령이 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 때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을 했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를 뚫고 일어나서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뭐 봉준호다, 이문찬이다, BTS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크 코리아. 맨 꼭대기에 올라서서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은행이, 이 파란 게 한국은행입니다. 2024년 12월에는 금년도 경제 성장이 2%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2025년 2월, 금년 2월에 안 되겠다. 1.6%다. 그러다가 5월 29일에 0.8%로 내리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자체가 불과 한 6개월 만에 반토막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JP 모건은 2024년 4월 작년 이맘때 0.9%였다가 금년 4월에는 0.5%로, 뭐 세계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0.3%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 성장률의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 잠재 성장률, 아주 기본적인 경제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그대로 이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그대로 추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는 통합정부를 이루겠다. 이제 우리한테는 진보고 보수가 없다. 나는 실용주의를 택하겠다. 우리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다.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을 다 같이 빨아들이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기업인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비상경제 대응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임식 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 TF를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하고 그날 저녁에 첫 번째 회의를 하고, 며칠 전에 2차 회의를 하고, 또 요새 국무회의를 뭐 6시간 반이나 한다든지 아주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6월 6일 날 현충일 추념식 갔다 나오면서 바로 사당동에 있는 재래시장 가서 민생을 살피고 말이죠. 물가 이런 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14조인가 했죠. 13조인가.
그리고 플러스에서 20조 플러스 알파 전부 다 해서 35조 정도의 추경을 하겠다. 그 안에는 개인 민생지원금 25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생을 살피는 건 좋고 국민들에게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하는 데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민생부진, 내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막바른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밥집도 없어지는 게 숱해요. 저녁 8시만 되면 문 닫고 말이죠. 일자리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고 가계부채는 2,00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1,300조입니다. 국가부채 1,300조는 국내 총 생산대비 거진 50%가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트럼프로부터 시작되는 통상위기, 이거 뭐 말도 못하는데, 자,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시장 가서 뭐 이거 라면값이 왜 2,000원이나 되세요? 이런 위로의 말 갖고 경제가 일어나느냐. 한 사람한테 25만 원 논아주는 것으로 우리 내수가 진작이 되겠느냐. 그러한 것으로 기업이 활력을 얻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전이기는 합니다만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그걸 융통성 있게 유연화하자, 그건 놉니다. 기업에 가서 기업 도와주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노동조합의 압박으로 기업이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란봉투법, 불법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그래서 재판에 지면은 배상을 받게 되는데 손해배상을 그거 없앤다는 거예요. 그럼 뭐 파업이 뭐 마음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기업의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감사를 선출할 때 최대 주주가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만들겠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하겠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2일 날 원학은 하겠다고 했었어요. 이래 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검법, 3대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하고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했어요. 3대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법, 해병대, 그 최상병권법인데, 대통령이 나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치 통합을 위해서 정치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치 보복의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 돼서 1호 법안이고 제일 첫 번째 정치적인 행위고 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청산, 그걸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내란 종식이 명분이에요. 내란 종식으로 3대 특검법을 바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통과도 6월 4일 날 취임했는데 6월 5일 날 통과시키고 어제 6월 10일 날 불과 엿새 만에 이런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법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3대 특검에 동원되는 검사가 120명이에요. 수사관 포함해서 전부 다 700여 명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이 170일간이나 할 수가 있어요. 170일은 6달, 반년 동안 우리나라 그냥 특검으로 정치 보복의 칼바람, 피바람이 휘날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걸 통해서 전국을 장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치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국민 통합을 할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아주 짙게 드는 것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 84조 대통령은 임기 중에 뭐 형사상의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소만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재판 자체를 뭐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법 논리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그러한 논란이 진행되거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상황인데 법원에서 먼저 꼬리를 내렸어요.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 고법에서 재판하는 거 중지한다. 무기 중지한다. 또 대장동 그 백현동 이런 사건 다 중지한다. 이게 말이죠. 법원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을 재판을 해서 만약 유죄 판결 나면은 그럼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문제가 될 때 어느 정도 논란이 진행되면서 법원으로서 안 되겠다, 이런 혼란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판을 중지하는 것과 아주 진작부터 아이고 우리 법원은 대통령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것이,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싸우고, 입법부에서 정당 간에 싸우고, 정당 내에서 내부적인 싸움, 이런 걸 통해서 분열과 갈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마지막에 판단해 주는 것이 사법부고, 그래서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이 되어 있고, 법원은 항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포기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나 국민 통합하겠다, 진보 보수 없다, 나한테는 실용주의밖에 없다, 경제는 시장주의다 라고 하면서 시장과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또 그 노동시간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저런 식으로 허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날부터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트럼프하고 언제 통화하느냐. 첫째 날 안 되고 둘째 날 안 되고 셋째 날 안 되다가 셋째 날 밤에 돼서 뭐 잘 됐다. 뭐 내용도 보니까 뭐 아주 우호적으로 뭐 골프 얘기하고 뭐 암살당한 얘기하고, 당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통상 문제나 또는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많이 안심을 하는데, 과연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앞으로 원만하게 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군대가 워낙 많습니다. 전방지역이고 강원도도 많지만 뭐 기계화 부대라든지 뭐 선진 부대가 거의 다 경기도에 몰려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미군이 경기도에 다 있습니다. 미 2사단, 7공군, 그리고 평택으로 이사한 한미연합사령. 평택에는 500만 평의 미군 기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500만 평. 그냥 단순한 미군 기지가 아니라 국제 도시입니다. 가족들이 다 살고 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고 문화시설 다 돼 있고 그 안에서만 다 생활할 수 있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미군 부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하고 연합훈련을 할 때 미 2사단장 집차, 전략집차에 타고 앉아서 그 연합훈련을 직접 참관을 하고 2사단 상황실에도 들어갔었습니다. 7공군에도 물론 가고 연합사 사령관을 경기도지사 공관에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4년 동안에 미군 부대를 한 번도 한 군데도 가본 일이 없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2021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그때는 아직 경기도지사였어요. 안동에 264 행사에 가고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제잔재와 점령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그 새로운 정치체제가 그들의 영향력에서 돼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군을
방문한다. 미군을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뭘 지원해주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미국에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백악관 고위층인데 누구라고는 하진 않았는데 당선에 대한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을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 공식 메시지에서 중국하고 너무 가까이 놀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3일 대통령 당선된 뒤의 성명에서 축하를 하면서도 영내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품고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조금 더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앞으로 아주 진실하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동맹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런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 5월 31일 피크 힉스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15분간 연설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8월에 확정이 될 미국의 국방전략 지침의 요약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지정학적인 국가 정체성은 인도 태평양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민주당 때 정부에서는 나토와 아태 국가의 연대로 중국을 포위한다 그랬는데 유럽 나토를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인도까지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 지정학적인 개념에서 미국은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것을 천명한 겁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이제 축소하고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인태 지역에 집중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국제전략의 제1차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국 보호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이념, 자유동맹국가 그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미국의 국가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더 이상은 도덕적이고 설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 뭐 자유를 지킨다, 무슨 우리 동맹을 지킨다 이런 게 아니고 특정 이념을 수용하도록 압박하지도 않겠다. 대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 우리가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합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혹은 규범에 의한 국제 질서를 지배해 왔는데 그 규범과 이제 결별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현실주의입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가 독재를 하건 안 하건 민주주의를 하건 관심이 없다 얘기예요. 그 나라가 우리 미국에 대해서 의도만 가는 트럼프 표현은 착취만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미국이 지켜주고 번영시켜준 그 대가를 이제 받아내겠다. 미국의 안보 지원으로 이만큼 번영했으니까 내놔라. 일본 너희는 공짜로 지금 안보 지키고 있지 않느냐. 방위비 내놔라. 유럽 미국이 다 여러분 나토 국가들 지원해주고 있는데 너희들 방위비 다 내라. 5%까지 GDP의 5%까지 올려라. 그렇게 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는 인태국가로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이것이 전략적인 목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난 3월 2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잠정국가 국방 전략 지침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유일한 위협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 견제 모든 것을 걸겠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중국을 나토까지 버리고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전에서 러시아 당신 우리하고 한편이다 이러고 말이죠. 근데 러시아 미국 그리고 북한까지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트럼프로서는 중국이 지난 30년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제 양대 패권 국가가 됐는데 그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고 그것을 바이든도 승계를 했었던 겁니다.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헥세스 국방장관이 내놓은 미국의 전략 목표입니다. 이 헥세스는 이 연설에서 인태 지역의 3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하나는 전진 태세 배치인데 한국 빠져 있습니다. 미국, 호주, 필리핀, 일본 이렇게 된 한국은 빠져 있어요. 인태 지역에서 동맹 우호국의 자체 방위 능력 강화를 하고 이걸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왜 한국 빠져 있습니다. 또 방위산업 기반의 재건인데 거기만 한쪽 규정해 놓으세요.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한 여러분들 에치슨 라인이라고 기억하시죠? 1950년에 우리가 6.25 전쟁이 났는데 1949년에 에치슨이 방어선을 정했는데 그때 한국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 1년 후에 6.25가 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 핵심 국가로 설정하고 있는 건 호주, 일본, 필리핀, 인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한국은 그 뒤에 물러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건 미사일을 하건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ICBM으로 미국만 공격하지 않는 것을 확약을 해주면 그 다음은 너희가 남한이 북한을 상대를 해라. 우리는 빠지겠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대북 견제용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용으로 주로 쓰겠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WSJ 거기에서 주한미군 4,500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6월 15일에서 17일 동안 카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24일에서 25일인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초청받았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동맹이 유효하고 견고하고 앞으로 더
확장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킹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딴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피스메이킹은 중국에 집중하면서 그 주변에 위험이 있는 것, 그건 그쪽에다 맡긴다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될 형편에 놓여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만 감소시키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북한하고 너희가 안보를 책임져라. 그럼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꼴이 된다.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그 질서 재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인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 있는 데날리 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을 맥킨리 산으로 바꿨어요. 근데 맥킨리가 25대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 스페인 전쟁을 주도를 하면서 큐바, 괌, 필리핀 이걸 점령했습니다. 하와이도 합병을 하고 그런 것은 보호무역 관세 정책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완전히 미국식의 팽창주의자인데 트럼프가 맥킨리를 그렇게 존경을 해서 데날리 산을 맥킨리 산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트럼프가 나토와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방위비를 5%까지 내라. 나토 너희 안보는 너희가 책임져라. 이러고서는 금년 초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한편이 되겠다. 유엔 총회에서 말이죠. 미국이 결의안을 냈는데 러시아 비난하는 결의안 그걸 빠졌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낸 결의안에 영국, 프랑스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낸 결의안에는 러시아를 비난하니까 미국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결의안을 냈는데 미국이 빠지고 미국이 결의안을 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소 방안을 냈는데 영국, 프랑스가 빠지고 이게 지금 미국과 나토와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통령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하고 싸우고 벤스 부통령하고 싸운 거 이거 보셨죠? 그 사람 점심도 못 먹고 쫓겨났어요. 너희가 그러면 너희한테 카드가 있느냐? 너희가 정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 우리가 나가면은 너희 일주일도 못 견딘다. 그게 트럼프의 협박이었고 결국 젤렌스키는 백기항복을 했습니다. 강국과 약국의 지금 현실인데 그걸 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야단난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유럽의 안보 동맹을 맺어오고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미국이 빠진다니. 그러니까 드디어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그 유럽 자체 방위군을 만들겠다. 방위군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전쟁 억제가 아니라 전쟁 준비 상태에 들어가겠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국을 뺀 유럽만의 군사력을 가진 유럽군을 창설하자. 미국과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유럽군은 상대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맞설 유럽의 군대. 미국하고 교전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유럽 방위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말이죠. 메르스 독일 총리는 미국 없는 유럽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럽은 독립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프랑스와 영국과 협력해서 독일도 핵 안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완전히 적대적인 상태까지 나가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요새 와서 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동맹 관계가 바뀌고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매드맨 폴리시 워낙은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을 상대로 해서 쓰던 전략이에요. 너희 안 오면 우리가 공격할 거야. 그래서 핵무기를 실은 전략 폭격기를 베트남 상공을 운항하게 하는. 그래갖고 레둑토가 손을 들었다는 이런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폴리시인데 이거를 전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고 트럼프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너희가 우리나라에 상품을 수출하면 145%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에서도 계속 올려서 125%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다시 10%대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딜을 하는 사람이다.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왕창 때려놓고 그다음에 살살 먼저 이러는. 근데 그게 안보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딜을 통해서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에 90분간 전화를 했는데 중국이 사실은 트럼프가 강압수단을 썼지만 중국은 제일 웃으면서 우리 그럼 히터리 안 내놔? 또 그래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반도체 개발할 거야. 드론 우리가 한다. AI 우리가 더 앞선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억압과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자체 생산 능력을 높이고 자체 기술 개발을 해서 거의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국이 앞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건 말이죠. 2+2 회의인데 우리나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저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고 또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인데 그리어 USTR 대표고 베센트가 한 얘기가 한국 대표들한테 놀랬다.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갖고 와서 미국은 단칼에 그냥 끝내자 그런데 지금 그럴 거 없다. 90일 뒤에 7월 8일까지니까 우리가 정권도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할 테니까 하자 그러고서는 교섭을 미국의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갖고서는 이재명 대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탄핵안을 의결하지 않았어요. 의결 중에 내가 탄핵 국회에서는 될 건데 그러면 어차피 일을 못 보고 정권은 바뀌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대미 통상교섭의 라인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내가 그 당사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끊겼죠.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동안 실무협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타결을 해야 될 협상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왜 이재명을 왜 저렇게 싫어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입니다. 중국에는 랴오닝함하고 또 여기 이제 세 번째 항공모함인데 8만 톤짜리. 그러면 거진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하고 거진 수준이 비슷합니다. 랴오닝함은 워낙 러시아 거를 개조해서 써서 한 4, 5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푸젠함이 서해 PMZ에서 군사훈련을 한 겁니다. 여기서 J-35라고 하는 제트기 항공모함에서 그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사출한다고 하는데 그걸 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사출했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 서해안에서 앞으로 대만 침공과 관련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데 중국이 제대로 군사작전을 하려면 항공모함 3대가 필요한데 세 번째가 지금 군사훈련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에 중국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서 군사열병을 봤습니다. 그러고선 그때는 아주 국비 대접을 받았죠. 그러다가 넉 달 후에 사드 사태가 나면서 완전히 한국과 중국이 결별을 하고 한한령으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아마 이재명을 초청을 할 겁니다. 이재명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바로 이어서 나온 미국 백악관과 국무장관의 성명은 중국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또 한미일 연합체제를 준수해라 이런 충고를 받았는데 이재명이 천안문에 올라가서 전승절 참관을 한다. 미국으로서는 긴장할 겁니다. 그런데 안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한테 걸려있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얼마나 큽니까? 반도체 다 중국으로 수출하거든요. 반도체가 그래도 계속 그 상승세를 보여서 지금 지난달에도 무역 흑자가 57억 불인가 이렇게 났는데 이거는 정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쉐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게 과연 될지가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미국의 그 한국군의 역할을 대북 관계가 아니라 대중국 관계로 변경을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제 질서에 커다란 변동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나 친하다. 그 사람 스마트 가이야. 그러고 그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 어느 때는 빅 뉴클리어 네이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핵세수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사실상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NPT에 의해서 5개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불란색은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되어 있는 거고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의 미국 대통령이고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핵 보유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아마 노벨 평화상일 겁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비핵 협상은 하지 않고 핵 국가를 인정을 해주면서 ICBM만 막는다면은 우리가 너희하고 협상을 하고 대화하고 국교를 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북미 수교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한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데서 살라고 하면은 대미 협상 능력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입니다. 위협을 받고 있지만 반도체 더욱더 강화시키고 또 어렵지만 자동차도 또 나오고 배터리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계속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원전이나 방산이나 조선이나 새로운 이런 분야를 더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체코 원전 수출이 최종 계약이 됐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불안하고 대통령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건 체코 두바코니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고요. 통상교섭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유인책, 미끼 이게 가장 큰 게 방산이고 조선. 이건 미군 해군 장관이 현대 울산 본사를 방문한 이런 건데 우리는 여하튼 죽기 살기로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 첨단 산업 능력 이거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동맹 타령만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더 늘려야 되는데 방산 면에서 재래식 무기에서는 뭐 어디 떨어지지가 않는데 문제는 핵입니다. 근데 일본이나 독일은 핵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핵무기가 없지만 핵무기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부족합니까? 뭐 과학이 부족합니까? 근데 그게 한미 협정 때문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라늄 농축 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사일을 용량과 거리 제한이 없어졌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없앤 겁니다. 끈질긴 협상 결과로 한 건데 우리가 방산, 조선, 원자력 뭐 이런 걸 갖고 알래스카에 LNG 1300km 수송관 만드는데 협조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너희가 핵국가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뭐냐 너희들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갖고 끈질기게 협상을 해서 이 자주국방 그중에서도 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머니머신이라고 화표 제적이라고 네 돈 내놔라. 방위비 더 내라. 조롱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조롱받을
그럴 나라가 아닙니다. 6.25 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67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3만 5천 불 이룬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이 피느냐 이런 조롱 속에서 그냥 뭐 탁구다, 골프다, 뭐 축구다, 손흥민이다, 봉준호다, 송광호다, 김윤찬이다 이런 세계적인 BTS다 문화인들이 나온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은 정말 죽음을 겪으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지금 아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꽃 피우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 독재로 다시 돌아가는 연성 독재라는 게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데 독재예요.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법관 기피 신청한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재판 연기되고 이러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자칫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문화도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문화, 경제 다 무너집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긍지를 갖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네.